레온 쿠퍼맨, 월스트리트의 전설. 빈민가 소년 억만장자가 되다. 브롱크스의 낡은 아파트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배관공이었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집에는 책이 거의 없었고 주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80년 후 이 소년은 25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월스트리트에 살아있는 전설이 됩니다. 이것은 레온 쿠퍼맨의 이야기입니다. 1장 브롱크스의 소년. 1943년 4월 25일 뉴욕 브롱크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그 시절 브롱크스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민자들의 꿈과 희망이 뒤섞인 곳이자 동시에 가난과 고단함이 일상이었던 그곳에서 레온 쿠퍼맨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폴란드계 유대인 이민자였습니다. 아버지 해리 쿠퍼맨은 배관공으로 생계를 이어갔고 어머니 로즈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부유함과는 거리가 먼 가정이었지만 그곳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육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공부해라, 레온. 공부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 어머니 로즈는 입버릇처럼 이 말을 했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그녀였지만 교육이 가난의 굴레를 끊어줄 유일한 사다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레온은 숫자에 유독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야구장에서 공을 쫓을 때 그는 종종 신문의 주식 시세란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물론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숫자들의 춤이 신비롭게 느껴졌을 뿐이었습니다. 브롱크스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은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명문으로 꼽히는 공립고등학교 중 하나였고 입학 시험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훗날 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레온은 처음으로 자신과 비슷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가난하지만 똑똑한 그리고 무언가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하는 아이들. 그들은 서로를 자극했고 경쟁했으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브롱크스 과학고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특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훗날 쿠퍼맨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빈민가의 배관공 아들이 월스트리트로 가는 긴 여정의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2장 컬럼비아에서 만난 운명. 헌터 칼리지에서 학부 과정을 마친 쿠퍼맨은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는 이미 치과대학 입학 허가를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1960년대 초반 치과의사는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이민자 가정의 아들로서 이보다 현실적인 선택이 또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융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신문의 주식 시세란을 들여다보던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자본시장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에 지원했습니다. 치과대학의 안정성을 뒤로하고 불확실하지만 더 큰 가능성을 향해 도박을 건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만약 그때 치과대학을 선택했다면 나는 아마 브롱크스 어딘가에서 이빨이나 뽑고 있었을 겁니다. 쿠퍼맨은 이 결정을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회상합니다. 그러나 그 유머 뒤에는 엄청난 무게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 안정적인 직업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로 뛰어드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었는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에서 쿠퍼맨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와 마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벤저민 그레이엄과 데이비드 도드의 가치투자 철학을 접했습니다. 워런 버핏도 바로 이 학교에서 벤저민 그레이엄에게 직접 배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쿠퍼맨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가치투자.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을 발굴하여 시장이 그 가치를 인정할 때까지 보유하는 투자 철학. 이것은 단순한 투자 기법이 아니라 하나의 인생 철학이 되었습니다. 싸게 사서 제값을 받고 파는 것. 이보다 더 명확한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쿠퍼맨은 단순히 그레이엄 도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기에 자신만의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바로 기업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는 저평가된 기업 중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그를 월스트리트의 전설로 만들어줄 독자적인 투자 철학의 시작이었습니다. 1967년 MBA 학위를 손에 쥔 쿠퍼맨 앞에 월스트리트의 문이 열렸습니다. 3장 골드만삭스의 별이 되다. 1967년 24살의 레온 쿠퍼맨이 골드만삭스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완전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대형 투자은행들은 엘리트 사교클럽과도 같았습니다. 아이비리그 출신의 부유한 가문 자제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브롱크스 빈민가 출신의 배관공 아들은 분명 예외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쿠퍼맨에게는 다른 이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는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뒤로 물러설 안전망도 기댈 가문도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쿠퍼맨은 리서치 부서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분석 보고서는 다른 애널리스트들의 것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냈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을 때 그는 마치 탐정이 사건의 단서를 찾듯이 접근했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자서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지만 읽고 덮어버리죠. 나는 행간을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접근법은 곧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쿠퍼맨이 작성한 투자 보고서의 적중률은 놀라울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가 매수 의견을 낸 주식은 실제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가 경고한 기업들은 실제로 문제가 드러나곤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명성이란 이런 식으로 쌓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적중하는 예측이 쌓여갈수록 쿠퍼맨의 이름은 점점 더 무게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쿠퍼맨은 골드만삭스 내에서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리서치 애널리스트에서 시작하여 리서치 부서장을 거쳐 마침내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회장 겸 CEO 자리에 올랐습니다. 브롱크스의 배관공 아들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권위 있는 투자은행 중 하나의 자산운용 부문을 이끄는 수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약속하는 것, 즉 능력과 노력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다는 아메리칸 드림의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쿠퍼맨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5년간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면서 그는 다른 사람의 돈을 운용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만의 무대를 원했습니다. 자신만의 펀드, 자신만의 규칙,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었습니다. 1991년 48살이 된 레온 쿠퍼맨은 골드만삭스를 떠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4장 오메가 어드바이저스의 탄생. 1991년 쿠퍼맨은 자신의 헤지펀드 오메가 어드바이저스를 설립했습니다. 왜 오메가였을까요? 그리스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는 끝 또는 궁극을 의미합니다. 쿠퍼맨은 이 이름에 자신의 야망을 담았습니다. 궁극적인 투자 성과를 추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의 25년은 훌륭한 경험이었지만 그곳에서 쿠퍼맨은 항상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배를 직접 모는 선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출발은 순조로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쌓은 명성 덕분에 초기 투자자를 모으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부유한 개인 투자자들이 쿠퍼맨의 트랙 레코드를 믿고 자금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것은 대형 투자은행의 자산운용 부서를 이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뒤에 거대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실수를 해도 쿠션이 있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헤지펀드에서는 모든 책임이 오롯이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것은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망 없이요. 쿠퍼맨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러나 그는 균형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긴장감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오메가 어드바이저스의 투자 전략은 쿠퍼맨이 평생에 걸쳐 연마해온 가치투자 철학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여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투자 프로세스는 철저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이 있으면 직접 방문하여 경영진을 만났습니다. 재무제표를 샅샅이 분석했고 경쟁사들과 비교했으며 산업 전망을 평가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자는 결혼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결혼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접근법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메가 어드바이저스는 설립 후 첫 10년간 연평균 2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운용 자산은 급속도로 성장하여 한때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쿠퍼맨은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주식에 투자한다는 소문만 돌아도 그 주식의 가격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발언은 경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그의 의견을 구하려는 기자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브롱크스의 백관공 아들이 월스트리트의 왕좌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5장 폭풍의 시작. 모든 성공 스토리에는 위기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레온 쿠퍼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16년 9월 21일 쿠퍼맨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 중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레온 쿠퍼맨과 오메가 어드바이저스를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한 것입니다. SEC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쿠퍼맨이 아틀라스 파이프라인 파트너스라는 에너지 회사에 대한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약 410만 달러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뉴스가 발표되자마자 금융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레온 쿠퍼맨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직함과 원칙의 동의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 그가 내부자 거래라니? 쿠퍼맨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불법적인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혐의는 완전히 사실무근이며 법정에서 내 결백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는 CNBC에 출연하여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50년간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5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나는 항상 올바른 방식으로 일해왔습니다. 이것은 내 경력뿐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대한 모욕입니다. 법정 싸움은 길고 지난했습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새로운 소식을 보도했고 쿠퍼맨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평판은 크게 손상되었고 일부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해갔습니다. 그러나 쿠퍼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SEC의 주장에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2017년 5월 마침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쿠퍼맨은 약 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지불하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형태로 SEC와 합의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쿠퍼맨의 패배로 보았습니다. 결국 돈을 내고 마무리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도 있었습니다. 법정 싸움을 계속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무엇보다 정신적인 소모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70대 중반에 접어든 쿠퍼맨에게 몇 년씩 더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모든 싸움을 다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뒤로 한 발 물러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쿠퍼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6장 새로운 시작. SEC와의 합의 이후 쿠퍼맨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8년 그는 오메가 어드바이저스를 외부 투자자를 받지 않는 패밀리 오피스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7년간 운영해온 헤지펀드의 문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의 이유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SEC 소송의 여파로 투자자들이 떠나면서 펀드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75세가 된 쿠퍼맨이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쿠퍼맨 자신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헤지펀드 산업이 변했습니다. 규제는 더 복잡해졌고 비용은 증가했으며 수익을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이상 외부 투자자의 돈을 관리하는 스트레스를 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패밀리 오피스로 전환한다는 것은 이제 자신과 가족의 자산만 운용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이상 투자자들에게 분기마다 실적을 보고할 필요도 자금 이탈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롯이 자신만의 판단으로 자신만의 페이스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해방이었습니다. 거의 50년간 월스트리트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노병에게 주어진 휴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쿠퍼맨은 완전히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시장을 주시했고 투자를 계속했으며 미디어에 자주 출연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CNBC의 단골 게스트로서 그의 날카로운 시장 분석과 거침없는 발언은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은퇴는 내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내가 숨을 쉬는 한 나는 시장을 연구하고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의 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투자는 그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7장 돌려주는 삶. 레온 쿠퍼맨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부와 자선활동입니다. 2010년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가 기빙 플래지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억만장자들이 자신의 재산 중 최소 절반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서약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온 쿠퍼맨은 이 캠페인에 가장 먼저 서명한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나는 브롱크스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립학교에서 교육받았고 대학에서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이제 돌려줄 때입니다. 쿠퍼맨의 기부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그는 상속이 자녀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은 그들의 동기와 야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교육을 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거액의 상속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의 세 아들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와 인생의 출발점을 마련해 주었지만 나머지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쿠퍼맨의 기부는 주로 교육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졸업한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에 거액을 기부했고 여러 장학 프로그램을 설립했습니다. 그가 설립한 장학금은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이 명문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처럼 가난하지만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그의 기부 활동은 교육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의료 연구, 빈곤 퇴치, 예술 문화 분야에도 상당한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쿠퍼맨의 기부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살아있는 동안 기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후에 기부하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기부하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내 눈으로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볼 수 있고 필요하면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레온 쿠퍼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인생은 단순한 부의 축적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것을 다음 세대와 나누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8장 투자의 철학. 레온 쿠퍼맨의 투자 철학은 반세기에 걸친 경험의 결정체입니다. 그의 철학을 몇 가지 핵심 원칙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치에 집중하라. 쿠퍼맨은 철저한 가치 투자자입니다. 그는 항상 기업의 내재 가치를 계산하고 그보다 낮은 가격에서 매수할 기회를 찾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입니다. 결국 모든 주식은 제 가치를 찾아갑니다. 둘째, 철저히 공부하라. 쿠퍼맨은 투자하기 전에 기업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고 노력합니다. 재무제표 분석, 경영진 평가, 경쟁 환경 분석, 산업 전망 등 모든 측면을 검토합니다. 투자에서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시장은 게으른 투자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라. 쿠퍼맨은 단기 트레이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는 좋은 기업을 발굴하면 몇 년씩 보유합니다. 시간은 좋은 기업의 편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시장이 결국 보상해줍니다. 넷째, 분산하되 너무 많이 분산하지 마라. 쿠퍼맨은 적절한 분산 투자를 믿지만 지나친 분산은 오히려 수익을 희석시킨다고 봅니다. 100개의 주식을 조금씩 갖고 있으면 인덱스 펀드와 다를 게 없습니다. 확신이 있는 아이디어에는 의미 있는 비중을 실어야 합니다. 다섯째, 시장의 소음을 무시하라. 쿠퍼맨은 일일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기업의 펀더멘털에 집중하고 단기적인 뉴스나 소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매일 당신을 시험합니다. 두려움과 탐욕 사이에서 흔들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성공적인 투자자는 이러한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철학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쿠퍼맨이 위대한 투자자로 인정받는 이유는 이 단순한 원칙들을 50년간 일관되게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9장, 월스트리트의 목소리. 은퇴 후에도 쿠퍼맨은 월스트리트에서 영향력 있는 목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CNBC, 블룸버그 등 금융 미디어에 자주 출연하여 시장 전망, 경제 정책, 정치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거침없이 밝힙니다. 쿠퍼맨의 발언은 때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자본주의의 열렬한 옹호자로서 사회주의적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합니다. 2020년대 초 일부 정치인들이 부유세를 제한했을 때 쿠퍼맨은 이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나는 기빙 플레지에 서명했습니다. 내 재산의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와서 그 돈을 강제로 가져가겠다고요? 이것은 부의 창출에 대한 처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쿠퍼맨은 부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지나친 불평등이 사회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인류가 발명한 가장 좋은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 작동하려면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더 많이 기부해야 하고 기회의 사다리를 더 넓게 열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은 쿠퍼맨을 단순한 억만장자 수호자가 아닌 생각하는 투자자로 만들어줍니다. 그의 미디어 출연은 항상 뉴스거리가 됩니다. 그가 특정 주식에 대해 언급하면 그 주식이 움직이고 그가 시장 전망을 밝히면 많은 투자자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80대에 접어든 지금도 쿠퍼맨은 여전히 날카로운 분석력과 거침없는 발언으로 월스트리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0장 유산. 레온 쿠퍼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80대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현역입니다. 매일 아침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미디어에 출연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힙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는 모든 이야기에 마침표가 찍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레온 쿠퍼맨은 어떤 유산을 남기게 될까요? 첫째, 그는 아메리칸 드림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브롱크스 빈민가의 배관공 아들이 월스트리트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출신이 아닌 능력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인생이 증명합니다. 둘째, 그는 가치 투자의 대가입니다. 반세기에 걸쳐 일관되게 가치 투자 철학을 실천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투자 원칙과 방법론은 후배 투자자들에게 귀중한 교훈이 됩니다. 셋째, 그는 관대한 자선가입니다. 기빙 플레지에 서명하고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기부는 수많은 장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었고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했습니다. 넷째, 그는 솔직한 목소리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많은 인물들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발언만 하려 할 때 쿠퍼맨은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밝혔습니다.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그의 솔직함은 건강한 토론에 기여했습니다. 레온 쿠퍼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불을 쌓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유산은 은행 계좌의 숫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친 영향이라는 것. 브롱크스의 소녀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성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클로징. 우리는 레온 쿠퍼맨의 삶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브롱크스의 낡은 아파트에서 시작하여 골드만삭스의 임원실을 거쳐 자신만의 헤지펀드를 세우고 폭풍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하기까지. 이것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역경을 극복하고 정상에 오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지켜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온 쿠퍼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SEC 소송에서 보았듯이 그의 경력에도 논란과 오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함은 위인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함 속에서 어떻게 일어서는지가 진정한 성품을 보여줍니다. 8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시장을 주시하고 투자를 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쿠퍼맨.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이룬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당신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일 것입니다. 레온 쿠퍼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그러나 그의 유산은 계속될 것입니다.